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38개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130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긴 노동시간에 더해 노동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노동자들도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정 친화적이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 아이의 돌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 KBS 열린 토론에서는 KBS 1라디오가 저출생 대형 특집으로 마련한 우리 아이 우리 미래 3부작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장시간 노동과 돌봄, 그리고 성평등에 대해 진단해보고 해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이주희 이하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함께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은 저출생 문제를 조명한 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0.6은 바로 출생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출산율이죠.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입니다. 예. KBS 1라디오 저출생 대형 특집 두 번째 날입니다. 세 분과 논의하기에 앞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0여년간 동아시아 여성들의 고용 등을 연구하고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도 짚으신 분입니다. 메리 브린턴 하버드대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Yes, thank you for inviting me. 동아시아 여성의 고용, 육아 문제를 40년 가까이 연구해 오셨는데요. 한국의 저출생 이후로 장시간 근로를 지적하셨습니다. 장시간 근로가 출생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Yes,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think they're related to low birth 네, rates.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긴 노동 시간이 저출산 문제와 여러 면에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성들이 긴 시간 동안 일하게 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아내들이 집안일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특히 요즘에는 아내들도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에게 부담이 많이 가고 아이를 갖기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둘째로 긴 노동 시간이 해로운 이유는 젊은 성인들, 즉 미혼 성인들이 서로 만나서 데이트하며 관계를 형성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일하다 보면 사람들은 매우 피곤해지죠.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은 주로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집에 가서 쉬는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성과 교제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죠. 그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둘째 출생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Yeah, I think that they do. 네, 저는 긴 노동 시간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주중에 바쁘게 일하다 보면 가끔은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주말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위 주말 부모가 되기도 하죠. 이런 방식은 힘들다고 봐요. 가족 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 간의 든든하고 일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긴 시간 동안 일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자녀와 강한 유대감을 쌓기 힘듭니다. 주중에 아내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더라도요. 긴 노동 시간은 부부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에 좋지 않죠.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은 물론 육아와 가사 노동에 있어 무급 노동을 하는 이중 부담을 진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보시는지요? So I see it this way because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죠.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찾고 질 높은 직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추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동력을 강화하고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추세죠. 하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가정에서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일을 2개나 하는 셈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여성들은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까지 책임져야 하죠. 사실상 풀타임 직업이 2개인 셈입니다. 결국 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I think for women in East Asia and Korea, Singapore, 동아시아,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아마도 홍콩의 여성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 이상 갖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하나만 키워도 일정 조정이 필요하고 힘든데 자녀를 2 또는 3을 갖기는 더욱 어렵겠죠. 특히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일에 진지한 여성일수록 종종 일과 자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성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회와 사회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과 가정, 선택의 기로에 놓인 여성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여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고 보시나요? Well, in both Korea and Japan, more and more women and men are not 한국과 getting 일본 married. 모두에서 And 결혼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미혼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 가능성을 놓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 일부 여성들은 경력을 선택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결혼하면 가사와 육아를 거의 혼자 책임지게 될 거라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된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걱정이 큰데 그런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죠. 따라서 자신만 부양하면서 남편이나 자녀를 감정적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더 쉽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남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주택 비용이 아주 높고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택을 제공하는 관습이 있어서 결혼에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가족에게 주택을 구매해줄 자산이 부족하다면 결혼이 늦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러한 문제는 이후 질문에서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so that's, well, we can get into that issue in the later questions, perhaps.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일과 가정의 선택이 왜 여성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Well, again, I think men's inability.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연구해 왔는데 현재 한국의 지배적인 성 역할 인식은 여성이 주로 가정과 가족에 집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현재 여성들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죠. 반면 남성에게는 두 가지 풀타임 직업을 갖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로 노동시장에서 한 가지 일을 하고 좋은 아버지 역할만 하면 되죠. 하지만 이 좋은 아버지 역할은 주로 가족을 위해 소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거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시간적 압박과 딜레마를 겪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여성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한국 남성들의 결혼 결정, 출산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라고 보시는지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성역할 인식에 따르면 남성은 가정의 주요 경제적 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과연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고 가족을 제대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크게 걱정하죠. 특히 주택 문제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한국만의 매우 특수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주택에 대한 관습과 높은 주택 비용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매우 다르죠. 따라서 한국의 관습과 주택 위기가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봅니다. 교수님, 육아와 돌봄에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어디에 맡기느냐도 큰 고민입니다.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는 나라들의 경우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맡기고 일을 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일본의 경우 공공보육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육 문제가 있다 해도 문제는 종종 보육시설의 자리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 대도시권에서는 가까운 지역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어 다른 행정구역이나 동네로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곳이 너무 멀거나 부모가 출퇴근을 해야 한다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뢰 부족의 문제는 아니죠. 사람들은 사립보육보다 공립보육을 선호합니다. 비용 효율적이고 저렴하니까요. 또한 공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정부의 인증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육시설이 매우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운영된다고 믿죠. 스웨덴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스웨덴 부모들을 인터뷰했을 때 보육시설에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경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과 달리 스웨덴에서는 대기 명단에 올라가거나 자리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공공보육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고 공립보육을 이용하는 비율도 훨씬 낮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사회가 해결하고 정부가 노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시간 근로 문제와 일과 과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과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각각 짚어주신다면요. Yes, thank you also for this question. 질문 감사드립니다.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초과 근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도입한 초과 근무 제한 정책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추가 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정부는 고품질의 공공보육에 투자하고 부모들이 이를 신뢰하고 이용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일본의 출산율은 높진 않지만 오랫동안 1.3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출산율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죠. 따라서 고품질의 공공보육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만한 세 번째 제안은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일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가족이나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하러 갔다가 퇴근 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거죠. 인터뷰에서 가끔 미디어 속 가족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택 비용의 문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젊은 부부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아주 좋겠죠.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오후 늦게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근무 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하죠. 동아시아의 상황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옵션이 생기면서요. 하지만 근무 시간 단축과 더불어 유연한 근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론 아버지의 육아휴직 촉진도 중요합니다. 전 아버지가 반드시 길게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지만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고 엄마와 함께 육아를 책임지며 자녀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엄마가 일한다면 아빠가 잠깐 일을 쉬면서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길게 쉴 필요는 없지만요. 스웨덴에서는 여성들이 거의 항상 남성들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가지지만 남성들도 상당히 긴 육아휴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당장 스웨덴처럼 하기도 어렵고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아버지가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것도 당연하다는 인식을 형성하려면 남성들이 일정 기간만이라도 육아휴직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Being a father means doing that, not just providing the income. 마지막으로 출생과 육아를 두고 고민하는 한국 가정에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Yeah, well, one thought I had in answer to this question 네, is 이 질문에 대해 드리고 싶은 조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려고 고군분투하는 다른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 사이에서 더 큰 연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대도 키울 수 있겠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휴식 시간을 조금 아껴뒀다가 가족과 함께 집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TV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며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가족과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질 테니까요. very important because then you want to do more and more together.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and I hope that some of what I said might be useful. Bye-bye.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메리 브린튼 교수의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이주희 교수, 배진경 대표, 정재훈 교수와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브린튼 교수 내용 어떻게 들은지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정 교수님. 네, 전반적으로 참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하셨고 뭐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하자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규범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저출산, 저출생의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배 대표께서는요. 저는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성별 역할 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도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메리 브리턴 교수님께서 풀타임 잡이 2개다 여성은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성은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 정말 풀타임 잡이 2개가 돼버리는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버거운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세 사람 몫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더우먼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는 일단 되게 재미있게 반갑게 들었고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05년인가 서울대 사회학과의 콜로퀴움에 발표를 하셨고 저는 토론자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일본 전문가고 청년 문제, 출산 문제 잘 연구하는 굉장히 좋은 사회학자시고요.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잘 짚어주셨다고 보고 저도 역시 전통적인 성역할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혼하면 여자가 더 양육의 부담을 진다. 이 내용을 최근 미국 경제학회지에 바게닝 오버 베이비스라는 논문이 실렸어요. 예.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를 낳을까 말까 협상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육아 부담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지워진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아이를 갖는 것을 더 반대한다. 그러니까 더 낮은 출산율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돌봄 노동의 남녀 참여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엄청나게 납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30, 40대 프라임 에이지라고 그러니까 항상 활동할 때는 5배까지 나거든요. 여성이 4-5배 더 일을 하고 있죠. 출산율이 높은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한 40-50% 남성이 분담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3세 이하 자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질수록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율 굉장히 낮아지고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보육같이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육아에 대한 일반적인 보조금 정책, 특히 남성에 타겟된 뭐 세제 혜택을 준다던가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효과적이었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오늘 토론에서 보다 심도 있게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배 대표님 장시간 노동을 또 메리 교수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 매우 길다. 이게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 노동 시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 중에 노동에 쓰는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항상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 허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를 포기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뒤에 누군가의 무급 돌봄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모든 노동자들은 이제 적당한 이제 깨끗한 옷차림과 그다음에 적당히 차 있는 위장 그리고 뭔가 좀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된 건강한 신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회사에 출근하기를 요구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를 스스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거를 대신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걸리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가정에 있는 시간이 남편이든 아빠든 엄마든 적을 수밖에 없다면 그건 상당히 육아 또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그 시간 빈곤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뭐 24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노동이나 학습을 하는 시간, 그다음에 가사 돌봄을 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여가 시간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을 때 우리가 지나친 이 노동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족 생활과 관련된 가사 돌봄이나 아니면 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것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그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이룬다거나 이제 아이를 돌보는 이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게 결국 이제 저출생의 요인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구도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예. 네.
특히 이제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남편, 아빠가 이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현재 상태를 보면 그 돌봄의 주체가 엄마와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쪽에 상당히 좀 편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젊은 남성들이 예를 들어 중장년층 이상의 남성들보다 조금 진전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인식이 어떤 조건이 받쳐져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당연히 너무 장시간 노동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조건은 복지국가가 성평등하게 구조화 안 돼 있다는 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일 휴직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이 예. 이게 남성이 쓸 수 있다곤 하지만 굉장히 기업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아플 때 쉽게 아빠든 엄마든 휴직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도 전혀 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으면 한 4개월까지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공보육이 충분치 못하자는 점도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해외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덴마크는 가족주의가 개인주의적인 국가거든요. 예. 근데 조부모 한 60%가 아이를 봐준대요. 근데 봐주는 시간이 주중에 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시간 정도는 조부모가 아기를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낮은 이유는 주당 30시간 가까이 아이를 봐주니까 조부모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 가족주의가 가족한테 이렇게 부담을 지우면 지울수록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포인트이고 예. 이거는 조부모뿐만 아니라 저는 남성도 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남성도 공보육이 어느 정도 일을 덜어주지 않으면 실제로 굉장히 아이를 같이 본다는 일은 어렵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 전 성별 임금 격차도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한국의 여성이 한 60% 정도밖에 못 벌, 60몇 %밖에 못 남성과 벌고 비교했을 있거든요.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네. 게리 베커가 얘기한 것처럼 성별 역할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성이 일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가족의 소득상.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교섭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 내에서 돈을 못 번 사람이 경력이 낮아지고 더 가정 일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볼 때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용인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또 차별이 일어나고 그럼 임금이 더 낮아지고 그러면 다시 남성이 더 밖에서 많이 일하고 여성은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참 우리가 저출생 관련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을 하는 정도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너뚱이 양육 경험도 가지고 계신데 남성들이 반반 돌봄을 한다. 그래도 한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기획 노동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들이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소위 아이를 돌본다거나 예. 가족 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남성들이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반반 하고 있다. 심지어 제가 도와준다는 표현 굉장히 싫어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서로 내가 시간을 정말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50대 50 가사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 내 아내와 함께. 예. 그렇지만 그건 드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조직은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실행을 하는 남성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이거를 함께 조직을 하고 내가 독자적으로 조직을 해야 이게 가사 돌봄 노동의 분담이라 말할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반성 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반반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어느 순간 저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실행을 반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못 하고 있지 제가 기획을 하고 조직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많은 아빠들이 나 요즘 저기 학교 담임 선생님 우리 애 담임 선생님 내가 만났어. 그런 아빠들 드러납니다. 근데 그 담임 선생님하고 약속은 누가 합니까? 뭐 엄마가 전화해서 하잖아요. 뭐 아이 학원 데리고 가고 아빠들이 많이 하는데 아이 학원 결정하고 뭐 여러 가지를 동선 결정하는 거 이런 예. 것들은 다 엄마들이 한다든지 뭐 심지어 어떤 아빠는 내가 집에서 들어가면 설거지 다 피곤해 죽겠는데 설거지도 다 하고 뭐 식기세척기 다 정리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식기세척기 약은 누가 주문을 할까요? 아. 엄마들이 아주 끊임없이 그 앱 보면서 결국 총괄 기획이나 총감독 역할은 네. 엄마다. 그래서 이제 기획까지 분담을 해야 그게 진짜 가사 돌봄 노동의 분담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행이 늘어난다고 실행이 늘어나는 건 이제 긍정적인 변화지만 거기에 예. 멈출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듣고 배 대표로 가겠습니다. 예. 저 재미있는 이야기라 저도 좀 더 하고 싶었는데요. 제 대학원 시절에 지도 교수가 남자분이었는데 나름 세계적인 학자였는데 가사 일을 완전히 반분해서 했습니다. 예. 부인이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제 느낌에서 더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한번 수업 시간에 이런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부인이 뭔가 칭찬을 해주기를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부인이 그렇게 깨끗하게 했을 때 칭찬을 해준 적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건 혹실드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감정노동이라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둘 다 바쁘고 돈 잘 버는 변호사 부부가 있다고 치죠. 근데 그 남편이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집안일을 동등하게 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 여성 변호사가 그런 남성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야 한다고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그 남성은 다른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 가사노동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혹실드 교수가. 이 여성 변호사는 남편을 잘 만난 것,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그 여성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감동요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 완전히 말씀하신 것에 이게 전율이 왔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제가 어쩌다가 해주면 크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생각 바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이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이번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특집으로 KBS 열린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출산과 돌봄 앞에서 남성들은 고민을 안 해요. 일을 관둬야 될지 말지 여부를. 여성들이 일을 관대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거든요.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이주희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학력일수록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갖는 추이는 남성 대졸자 이상에게만 관찰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매우 높죠. 근데 이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어떤 성차별의 결과로 이제 채용부터 시작되는 성차별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의 단계를 하나씩 다 밟아가면서 너무나 힘겹게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남성들은 잘 몰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겪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런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사실은 남성들이 이만큼 노력했을 때 그것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그 어떤 결과물을 얻는다면 여성들은 더 낮은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이 여성들이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평생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젊은 세대들은 당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하고 애를 낳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비비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비혼, 비출산, 탄탄대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딱히 그렇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의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도 이주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아이를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선택 앞에서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택되는 결과가 뭐냐면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여성이 아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배 대표님 그리고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나 같은 또 공무원의 경우에는 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의 지원을 받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비정규직, 그렇죠.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지원을 뭐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선 우리나라의 그 육아 지원 제도는 이제 일단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전적으로. 그래야지만 출산휴가라던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던가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던가 프리랜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죠. 사실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방송 작가님만 해도 사실 프리랜서로 분류가 되시잖아요. 특수고용직입니다. 네, 네. 특수고용직으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우리 방송 작가님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육아휴직 지원 제도를 좀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 기존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늘리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격격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노동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 두 분과는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는 출산을 하게 되면 또 경력 단절이 되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안정적으로 받고 있었던 급여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비용의 우려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는 이게 저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 맥락으로 따지면은 여성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박육아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하게 되면은 이제 남성들도 힘든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남성들과 여성의 삶이 분리되는 이야기냐?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의 문제, 여성이 갖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남성의 부담으로 와서 남성들도 결혼이나 이제 출산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는 남편마저도 그럼 뭐 출산 뭐 안 하면 안 돼?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비용을 남자 혼자 어떻게 계속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이야기가 이제 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드릴 텐데 이 비용은 사실은 한국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학교에 보내는 기본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용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지원 제도들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한테 기죽지 않고 키워야 돼. 남 아이에 비해서 기죽지 않고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사교육 비용들. 이거 이제 압박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압박 비용 부담이 상당한 거죠. 이게 사회보장 제도를 해줄 수가 사실 없는 교육 개혁이나 한국 사회 어떤 노동 개혁이나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나야만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압박 비용의 문제가 더더군다나 있는데 이걸 아빠 혼자 감당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교수님 출생과 관련해서 이 비용의 부담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력 단절하고 연계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 비용 문제는 그것 자체로 독자적인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력 단절이 문제가 되는 거는 경력 단절이 문제가 아니라 경력 단절을 당할까 봐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력 단절이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아기를 낳게 되면 아무래도 엄마가 힘이 드니까 이런 차원에서만 얘기를 나눴는데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은 경력 단절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견디면 승진도 되고 임금도 높아질 거고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이를 단순히 낳아서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아이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피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걸 여성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많이 그만둔다는 게 그때 그 여성의 눈에는 보일 겁니다. 우리 회사에는 유리천장이 있구나.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학교가 자꾸 나한테 뭐 아이를 케어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오는데 이거를 내가 감수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지 그 여성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조직적인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 대표님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2년 정도, 그렇지만 이제 길면 2년일 텐데 짧으면은 뭐 1년, 더 짧으면 6개월이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회사로 돌아가도 그 시간이 이 짧게 느껴지지가 않고 상당히 다른 직원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경력 단절된 여성은 내가 뒤처지고 있다. 그게 또 인사평가나 이런데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뭐 육아휴직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회사에 안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노동 현장들에서 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이미 권고사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가 있는 중간에도 권고사직을 얘기해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대체 인력 쓸게, 넌 그냥 그만둬,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 다녀오고 나서 이제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제자리에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승진 차별이 일어납니다. 육아휴직자는 승진을 잘 안 시켜줍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성들이 많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사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평등의 전화라고 하는 여성노동 상담실에 다 접수가 된 사례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여성들이 겪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도와 법은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국가가 잘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른바 우리가 요즘에 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크레딧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경력 단절될 수밖에 없는 출산 여성들에게 훨씬 더 큰 크레딧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더 추가적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KBS 1라디오 저출생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의 대표, 이주희 이하여대 사회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돌봄 그리고 성평등 관련 주제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이 책을 내셨죠. 이 저출생 네. 관련된 책 내용을 보면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양극화되는 현상으로 번질 수 있겠네요. 양극화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그냥 그 격차죠, 뭐 그냥 격차 그 자체죠. 왜냐하면 뭐 서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아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은 어차피 또 뭐 전통적으로 낳고, 중산층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안 되는 취업 활동이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는 많았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아이를 낳고 저소득층도 아이를 낳고 중산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중산층 여성들도 아이를 낳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소득 구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고소득층이 아니라 부부 합쳐가지고 뭐 연봉 한 7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를 좀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는 가구를 100가구라고 했을 때 이 고소득층 가구가 한 55가구? 절반 정도, 예. 55가구 정도, 절반이 넘죠. 그 다음에 뭐 한 3,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중산층 가구들이 뭐 한 37, 8가구. 근데 그 한 3, 4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들은 한 9가구, 예. 100가구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 출산, 무전, 무자녀, 무전 무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이제 모두가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소득층은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즉 이제 유전 자녀, 무전 무자녀. 아니 예. 이 교수님, 이게 경제적 여유에 따라서 있는 여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녀도 가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자녀 갖기도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제가 보는 한국 저출생의 가장 큰 문제죠.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 문제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또 자동화로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저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계급에 따라서 그 재생산하려는 욕구가 제한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시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 남성들도 좀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출산 얘기를 하는 거의 핵심은 가부장제에 기초한 그러니까 성평등하지 못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 이게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평등하지 못할 때 그 피해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중 일부에게도 갑니다. 그게 특히 저소득층 남성인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그 저소득층 남성과 노동시장에서 잘 힘들게 살고 있는 여성들이 지금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정치권에서 판단을 해서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무슨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 남성이 일자리를 예전에는 보다 용이하게 구했는데 지금 구하기 어려운 게 여성이 노동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굉장히 성평등하지 못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남성이 주로 생계부양자가 된다는 게 이게 남성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자가 집을 다 마련해 와야 된다거나 남자가 여성보다 항상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야 된다거나 이것도 굉장히 부담 아닐까요? 예. 그렇지 못하면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럼 저소득층이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배 대표님 그렇게 된 게 이게 노동시장에서 저소득층 노동자의 경우에는 결혼, 출산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결혼, 출산까지 외면당하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90년대생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였고 그때 응답자가 무려 4,774명이었습니다. 근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소득별로 향후 10년 후에 가족 구성 희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요. 정말 정확하게 소득에 따라서 갈립니다. 이제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은 반려동물 혹은 나 혼자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2.7%예요. 예. 10년 후에. 그리고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같습니다. 반려동물 플러스 나 혼자가 59.8%. 근데 점점 줄어들어요.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플러스 나 혼자가 49.1%.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이 되면 이제 46%로 줄어드는데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린 퍼센테이지가 1순위 응답자의 퍼센테이지거든요. 좀 고소득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400에서 500만 원 미만이 되면은 이제 법적 배우자와 자녀라고 얘기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집니다. 54.1%가 되고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500만 원 이상이 되면은요. 법적 배우자 플러스 자녀가 40.4%고요. 예. 그다음에 반려동물 플러스 나 혼자가 동률이에요. 저는 약간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이제 정말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의 경우에 이게 접어버려요. 근데 이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면 그래 나 결혼하고 애도 낳을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더 높아지게 되면은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라고 하는 물음표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소득에 따라서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사실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 교수님이 이 소득에 따른 출산 의향에 대한 가족 구성에 대한 차별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향후 이제 출산율이라든지 태어난 아이 수에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요 최근에 이제 많이 도입된 출산 지원 정책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중상층에서. 예. 근데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사실 이제 효과를 보기 어렵고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저출생을 이야기하는 커다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별 역할 분리 규범 그러면서 여성의 불안, 남성의 부담 이 큰 흐름을 막기에는 좀 지금의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원 정책으로서만은 이런 어떤 그 출산의 어떤 그 격차라든지 예. 계층 간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는
그런 흐름을 막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이 저출생 상당히 심각하고 인구 절벽이라는 또 절박한 목소리도 절규도 나오고 있고 이주 교수님 일단 우리가 이제 대책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나눈 이 진단으로부터 이제 대책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부모나 또는 또 아내 위주로 이제 부담을 지어왔던 이 돌봄 이것을 이제 좀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정부의 늘봄 정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이제 효과는 있을 텐데 어떤 보완들, 어떤 또 좀 유념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가 돌봄을 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지금 그 기존 방과후와 돌봄 통합해서 늘봄학교 하나로 이제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는 근데 7시부터 8시는 너무 아니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건 굉장히 이례적으로만 좀 허용을 해주는 그런 저녁 시간을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너무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8시까지 이제 두느냐 하는 문제는 있죠. 그래서 야근 없이 일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맡겨야 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해야 되고요. 저는 이게 아직은 시작 단계라 뭐라고 판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진짜 그 양질의 보육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과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걸 너무 급하게 좀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이 사람들을 또 비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기존에도 상당히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왔던 겁니다. 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사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그냥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을 약간 재탕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노동시민 여성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 4일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주 4일제라고 하는 게 대세적인 흐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 4일제라고 하는 어떤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법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내용이 어떠냐면은 이제 1단계에서는 주 36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기준 노동시간을요. 그리고 연차 휴가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퇴근 이후에 카톡 금지라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회를 잘 통과해서 공표가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대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돌봄을 좀 아이 돌봄을 학교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아이에게 교육도 조금이라도 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질의 또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까요? 이게 이야기가 늘봄 학교에 국한될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노동시장 개혁이라든지 짧은 노동시간 특히 부모의 짧은 노동시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가 아이를 대신 돌봐준다. 이건 사실 없는 개념입니다. 이제 없다라는 이야기는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회적 돌봄 체계 그렇게 해주지만은 사실 선진복지국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거죠.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늘봄 가지고 보면은 사실 근데 늘봄 하나가 아니라 유보통합.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영유아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걸 이제 유보통합이라는 어떤 사회적 돌봄 체계로 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늘봄 학교를 통해서 초등 돌봄 절벽.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그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사회적 이제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그래서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를 구축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아이가 그
다섯 시 정도면 이제 부모가 데려갈 수 있도록. 오후 5시요. 네, 4시 5시.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7시 8시까지 아이들을 봐준다는 건 불가피한 경우지. 뭐 그게 목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거 이제 하나의 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노동시장 개혁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 친화 경영.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일찍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돼야 되고, 그러니까 늘봄이나 뭐 유보 통합을 통해서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가 확대되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런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걸 100으로 본다면 이건 50 정도의 몫이다.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걸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출생 관련 대응으로 일가 가정의 양립 또 성평등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 이 남성 배우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교수님, 우리가 배우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곧잘 이야기하는 게 뭐 휴직 기간을 더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라, 또는 주거 부담이 있으니까 주택, 청약이든 이런 이제 신혼 가구 또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 이게 본질적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육아휴직 남성 사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용자로 하여금 여성을 차별할 요인을 없애기 때문에. 근데 정부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아휴직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 사용 한도를 뭐 250만 원까지 첫 세 달은, 그리고 3개월씩 양쪽 있으면 맞벌이가 부부가 그럼 1년 반씩 써주게 해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길어요. 아니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쓰는 인구가 태반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총 100명당 아이 그 출생아 100명당 부모 모두 합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게 지금 29.3명? 그러니까 3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부와 모가 같이 쓰기 때문에 10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100명당. 중복에서요. 네. 중복에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포인트는, 아니 물론 늘리는 건 좋은데 지금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비정규직, 비정형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저는 모든 사람한테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기간을 더 늘리던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육아휴직 기간을, 그 육아휴직의 혜택을 그렇게 주기 위해서는 그게 고용보험에 들어야지 타잖아요. 저는 적어도 영세 사업장에서 유급휴직 제도를 노동자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여력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유급휴직 제도에 한해서는 그 부담을 사용자로부터 이 국가가 받아서 조세 기반한 제도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스웨덴에서도 남녀 각각 240일씩 씁니다. 480일이에요. 1년 4개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녀가 쓰지도 못하는데 육아휴직을 부부가 합쳐가지고 480일이라는 얘기겠죠? 따로따로가 아니고. 따로따로는 240일씩. 아니, 그러니까 240일씩 각각 써서 480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한 아이에 대해서. 이게 둘 곱해가지고 960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그중에 90일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혼자 쓰려면 390일 동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포인트는 왜 전 노동인구의 극히 일부분만 쓸 수 있는 이 제도를, 그리고 또 남성은 1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몇 명이나 이거를 쓰겠어요. 이런 상태라면 이 제도를 다 뜯어 고쳐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다 쓸 수 있게 해주고, 대기업에서는 단체 협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1년 쓰던 거 갈 수 있어요. 그건 회사 부담으로 남겨두는 거죠. 대기업은 부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줄이더라도 전 국민한테 혜택을 주고, 전 디자인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까지는 육아휴직을 남성이 못 쓰는 이유는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30만 원 받는 남성 청년 아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만 초기 가장 많이 줄 때도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8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육아휴직을 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은 거의 100% 다 주고,
나머지 2개월, 그러니까 8개월씩 쓰게 한다면 나머지 2개월 한 100만 원 줘서 아빠 6개월, 엄마 6개월이 노무로 작용하도록. 예. 예. 배 대표 이거 어떻게 보신 거예요? 배 대표 말씀하시고 정정 교수로 가겠습니다. 아니 정말 제도가 있으면 뭐하냐. 당당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제도를 쓸 수 있도록 무슨 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더 당당한 출산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더 빛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주희 교수님 말씀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주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는 거기에 좀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제는 뭐냐면 제도가 있는데 못 쓰는 사람들 그리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큰 문제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정부가 이거를 근로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육아휴직을 잘 안 주는 사업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안 하겠죠. 정신을 바짝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노동법은 예. 사용주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약간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노동관계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처벌이 너무 약하거나 예.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리고 이것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받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예. 지금 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됐던 게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반, 2001년도 그쯤입니다. 지금 20년이 넘은 제도예요. 지금 23년, 24년 다 돼가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잘 안 지키는 사업주에 대해서 뭐 처벌이 됐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뭐 세제 혜택이든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뭐 육아휴직은 사실 이제 가족 친화 경영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가족 친화 경영을 제대로 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2001년부터 사실은 우리가 요 육아휴직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OECD 회원국 중에 최장의 육아휴직 기간. 아빠 1년, 엄마 1년. 그게 왜 그런가 이제 그 서유럽 다른 국가들은 부부 단위로 그 부모 단위로 육아휴직을 주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 개인 단위로 주다 보니까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최장의 그 기간을 두고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든지 이제 제도 안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 이 제도를 좀 이제 부모 단위라는 좀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이제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동감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기 이제 그 탄력근무, 유연 탄력근무, 즉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아이를 보면서도 또 내가 노동자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장생활도 가능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 활용하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육아휴직 사용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휴직 권리를 가진 부모들 특히 이제 아빠들 중에 사용자 수는 여전히 이제 부진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저출생 대응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장시간 노동 또 그에 따른 돌봄 문제 또 성평등 남녀 간의 기여도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보완이 좀 정말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패널 세 분의 말씀을 한 1분 30초 가량씩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진경 대표부터요. 저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인식이 조금 더 진일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본인이 겪는 문제들이 차별이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은 다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결책은 저는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정부가 급선무로 추진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육아휴직까지 가지도 못해요.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지, 내가 내일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를 계획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비정규직이 이렇게 지나치게 남용되는 사회에서는 절대 이제 저출생 문제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로 안정성 또 취약 지대의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이주희 교수님. 저는 일단 최저임금도 높여서, 왜냐하면 임금이 너무 낮으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대책도 필요하고, 소득세 한계세율이 조금 높아져서 예. 예를 들어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유인 체제를 좀 부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대응도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도 그게 여성만 사용하는 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여성을 격리시켜서 저임금과 승진 불가의 그 지위로 몰아넣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나친 경쟁 이야기가 있죠. 교육 불평등, 지역 균등 발전이 어려운 이런 상태. 일단 이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의 대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 나온 대로 비정규, 비정형 이렇게 불안한 일자리가 많은 상태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는 경쟁이 너무 격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응이든 뭐 부모보험을 만들든 또 조세를 이용하든, 예를 들어서 모든 노동자가 영세사업자에 있더라도 고용 안정하에 적어도 유급휴직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유급 일자리, 여가, 소득 이런 게 공평하게, 특히 성평등하게 분배되고 주당 노동 시간이 짧아지고 뭐 기본소득이나 기본 서비스 같은 게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라면 저는 저출생 같은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재훈 교수께서는요. 기성세대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부모가 함께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빠는 돈 벌었고 엄마는 그냥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그러니까 이제 롤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허덕허덕대고 있습니다.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은 독바위와 경력 단절. 그 다음에 아빠들은 어떤 부양 부담. 근데 더 큰 문제는 예.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존 그 청년들이 미혼이 비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보여준 어떤 롤 모델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불안감, 사실은 이제 그 구체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독바위와 경력 단절, 부양 부담 문제도 문제지만 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거.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희망과 비전을 못 갖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KBS 열린 토론, KBS 1라디오 저출생 대응 특별기획 3부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과 돌봄 그리고 성평등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내일은 저출생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마지막 시간으로 저출생의 근본 대책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